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현대차의 4년 만에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 노사 간의 간극이 커서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고물가로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어서 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이 또다시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복합적인 경제 위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노사가 임금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노조 지난달 22일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가 다시 교섭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대신에 일단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건 겁니까? 글쎄 뭐 현대차 노조에서도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협상에 나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4년째 우리나라 뭐 파업의 그 어떤 대명사를 일렀던 현대자동차가 4년째 파업을 안 하지 했죠. 않고 있습니다. 무분기로. 네. 뭐 그 이후로서는 중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경제 위기도 있었고 또 온건 노조위원장의 어떤 영향 때문이다라는 네.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 울산 공장을 중심으로 현대차 국내 노조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파업에 나서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잘 아시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로 탈바꿈하고 그렇죠. 전기차 시대가 되면 그 부품이 4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생산 라인에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혹은 자율주행차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 그만큼 또 자동차 수요가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의 경우에 그 높은 인건비하고 잦은 노사 분규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사측이나 노측에 공개하지 않지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거 보면 현대차의 그 해외 공장에 비해서 상당히 생산성이 낮다. 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높은 임금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가가 너무 또 폭등하고 있고 그렇죠. 또 새로 노조위원장 되신 분이 과거 노조위원장에 비해서는 조금 강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거나 대화로서 잘 풀어나가고 지금 만일에 또 심한 노사 붕괴가 있게 되면 아마 현대차 입장에서는 보면 또 생산 시설을 국내 투자한다기보다는 계속 해외로 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내 한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이 치솟는 물가라 이런 건데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올해 현대자동차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적절한 선에서 좀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지 이게 협상이 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파업의 가능성들은 좀 남아 있다라는 뭐 시선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7월 2일 날 이제 조정 신청 완료되고 파업 네. 찬반 투표가 가결되고 사실은 이제 7월 정대위에서 7월 투쟁 일정을 갖다 거의 뭐 다 정해 나온 상태이죠. 정의대책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 교섭을 해보고 13일 이후에는 이제 특권이라든가 이런 걸 거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진전이 없으면 아마 7월 20일은 지금 현재 이제 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아마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실제로 교섭이 재개되는데요. 네. 제가 뭐 노사 양측 이야기를 쭉 좀 들어보니까 과거하고는 좀 많이 변했다. 어떤 점이 달라진가요? 회사도 그 전까지는 교섭할 때 되면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선 부회장 들어오고 나서는 실제로 진전이 있는 안을 내서 교섭을 빨리 좀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무분구가 있었던 것도 예. 한쪽에서는 우리 노동조합이 새로운 변화에 고용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무분규가 있었던 거고 한쪽은 또 정의선 부회장 체제에 들어와서는 그 찔끔찔끔 하는 방식보다는 어떻든 가감하게 내야 된다는 그런 방식이고 아마 오늘 오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겠죠. 회사에서 좀 대폭적인 네. 그래서 정말 회사의 표현대로 하면은 성의 있는 안을 내겠다. 그래서 노동자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뭐 올해는 낙관과 비관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름 휴가 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가지 요구안 중에서 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고 그렇겠죠, 올해는 아무래도. 단체 협약은 없는 해이고 이제 나머지 뭐 임금 피크라든지 정년이라든지 신규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회사가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성의를 보이겠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 문제는 사실은 현대차의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그렇죠.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시니어 촉탁 문제도 조금 회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 하고 있고 또 국내 공장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 논의하겠지만 좀 더 신설해서 네, 국내 네. 고용도 늘리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획기적인 안만 오늘 넣으면은 사실은 국민들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구 사항에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보세요? 아니면 최근에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임금 인상도 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임금 네, 네, 피크제는 네. 최근에 또 산업계에서 대법 네. 판결 이후에 네,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뭐 기본급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서로 교섭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이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성과 보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룰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고 임금 피크는 다른 데하고 달리 현대자동차는 59세 동결이고 60세에는 10% 깎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58세에서 60세로 전환될 때 네네. 59세에는 임금이 동결이고 60세는 10%만 깎이기 때문에 그렇게 10%. 과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들의 불만은 정년이 60세이면 61세 정도까지 좀 늘려주면서 임금 피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는 있는데 이 논의는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뭔가 정리되기 좀 쉽지 않다 네네네. 보시는군요. 인초 소장님은 아까 저희가 노조의 요구 사항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임금 협상의 경우 현대차예요. 아무래도 대표적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현대차 임단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관련 산업부터 다른 업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잣대가 되네요, 일종의.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무분기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임금은 다 올려줬어요. 보면 이번에 뭐 16만 한 5,200원 정도 네.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고 네. 이제 기본급 올려달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해 순이익의 30%도 비슷해요. 지난해랑 똑같아요. 근데 그 지난해 타일된 걸 보면 기본급은 한 7만 5천 원 정도 이제 이 호복 인상분을 포함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순이익은 30% 성과급 요구했는데 이거는 성과급 300%에다가 200%에다가 350만 원 일괄 지급.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순이익을 다 달라라고 하는 건 최초 요구안이니까 협상을 통해서 접점을 좀 찾아가기 나름이어서 네. 저는 오히려 임금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크게 뭐 그 이슈가 될 만한 건 없다.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이 이제 임금 굉장히 좀 피크제. 엇갈리는 판결을 예. 냈잖아요. 적어도 고용 유지가 아니라 고용 연장형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정년 연장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임금 피크제를 적용했다면 조금 일거리를 줄여야 하잖아요. 총량을. 줄이지 않고 일거리도 유지하고 고용도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임금을 깎는다면 이거는 위법이다라는 소지의 판결을 내렸기 네네.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은 회사가 이걸 이제 단순히 오케이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고 이게 하나의 롤 모델로 돼버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판결들이 조금씩 엇갈리고는 있지만 상당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 그리고 또 아마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더 확대하는 것도 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외 생산 비중이 워낙 높고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관련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에서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좀 공장 국내 유치를 통한 이제 일자리 안정을 요구를 네, 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는 그 생각이 부분은 듭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노조와 갈등이 있으면 저는 좀 현대차 같은 경우 제조업이니까 좀 생산직에서 좀 파업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내면서 뭔가 그러니까 교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연구직들이 좀 많은 남양연구소에 있는 노조의 어떤 쟁의 행위 찬성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뭐 그런 조사도 있어서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달리 연구직들도 이제 최근에 불만이 좀 늘어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보니까 남양연구소 찬성률이 75.7%로 네. 전체 평균보다 3% 이상 높은 걸로 그렇네요.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미암아서 생산직 신규 채용은 지난 3년 동안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 감소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만 네. 사실 R&D 쪽은 계속해서 젊은 사원들이 강화하니까. 계속 그 뽑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겠죠? MZ 세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 나눴지만 MZ 세대의 경우에는 내가 손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참지 않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차 노조의 중심이 90%가 생산직 위주로 됐고 조금 평균 근속 연수가 18.9년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20년 된 가깝네요. 이 생산직 위주로 이렇게 뭐랄까 뭐 여러 가지 베네핏 혜택이라든지 임금 제도 이런 쏠리게 것들이 돼 예, 있죠. 협상 테이블에 네.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구직에 계신 계시는 젊은 분들이, 분들이 뭐 네. 수도왕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불만이 불만이 있는 좀 팽배한 거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비중으로 파업하고 우리들 목도 좀 찾아달라라고 네네. 하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현대차 노조 내에서 비중이 좀 그 크진 뭐랄까 않아서. 목소리가 네. 아직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R&D 파트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한국 GM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GM에서도 한국 연구소를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기차도 거기서 개발했고 반면에 이제 생산지의 경우에는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네. 지나친 노사 분규나 이런 것들 또 인건비라든지 뭐 효율성 이런 면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언젠가 이 젊은 연구직들의 목소리도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 된다. 안 그러면 뭐 집단으로 뭐 외국 회사로 이탈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요즘에 사실 자동차도 그냥 바퀴만 굴러가는 그게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좀 이런 R&D 연구직의 목소리도 좀 커지는 분위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양연구소에 있는 이제 석박사 중심의 연구원들이 네네. 불만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성향은 사실은 뭐 전투적인 그런 노동 작업을 하지는 않고 실리 성향이고 예. 과거에 이제 뭐 노사 합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는 그런 투표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에 2020년에 이제 기본급을 현대자동차 노조가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코로나 국면을 맞아서 우리 고용 지키면은 임금과 관련해서는 좀 양보하겠다고 양보하겠다. 유연하게 갔는데 그때 반대가 제일 많이 나온 쪽이 남양연구소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발,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문제가 논의되면서 최태원 회장이 깜짝 놀라서 성과급 더 주고 기준도 바뀌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산업계로 뭐 확산이 막 됐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러면서 연구원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임금이 팍 올라갔는데 현대자동차는 동결을 했단 우리 말입니다. 처우는 왜 이러냐라는 우리처럼 불만이 왜 생기는 이러냐. 거네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실력이 못하는 게 뭐있냐 이러면서 불만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여전히 작년 임금 협상 하는 과정에서도 해결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제대로 안 올린 파업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뭐 가까이 LG전자에서 8.2,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에서 거의 10% 가까운 임금 인상을 한 상황에서 네. 우리도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닌지 아니냐를 갖다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러면서 노도에 대한 압박도 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압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사도 신속히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인력, 유능한 인력들 채용하는데 이 부분들이 또 걸림돌로 작용하고도 있기 때문에 좀 교섭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전체적인 노조 움직임에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연구 개발직, 사무직 이제 요구하고 네네. 전체 이제 근로자들의 요구하고는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하라.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3, 4년 후에 개발될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연구 개발이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쓰는 부서예요. 그렇죠. 만들어내는 부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업무적 성과로 보면 굉장히 굉장히 높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높은데 네, 당장 뭘 갖다 주는 데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당장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는 아니지만 연구 개발이라는 게 꼭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쵸.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했는데 업무 성과 면에서 보면 결코 뒤지지 않는데 처우를 봐라. 목소리 큰 사람은 더 주고 우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처음으로 이제 8년 차의 매니저들 중심으로 석박사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정상적으로 노조 활동을 못 하는데 그 와중에 비중도 낮은 데다가 또 이제 일부 네네. 초창기 이제 여기 노조 위원장이 또 퇴직을 하면서 약간의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아직은 이제 이 대부분 이제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현장 근로자들 위주로의 이 임단협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목소리를 좀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 이제 현대차가 이런 이제 연구개발직 사무직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거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자동차의 그런 핵심 인력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경쟁사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빼갈 수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물론 뭐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뭐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규칙은 있지만 예, 예. 그걸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또 노하우라는 것도 하겠습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뭐 당장의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미래 중요한 연구개발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라는 이제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예. 보면 되겠습니다. 차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앞서 말씀을 또 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지난 5월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의선 회장이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설립 등 투자 계획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노조가 반발을 했죠. 왜 외국에다가 해외에다가만 자꾸 건설을 하냐. 우리도 국내에다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국내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 원 규모의 투자를 또 약속을 했는데, 이번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이 국내 공장 신설 또 투자 확대 이런 문제들이 또 안제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현대차 고민이 있죠. 현대자동차가 96년 이래로 26년 동안에 국내에 의미 있는 자동차 생산 설비를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 지금 글로벌 세계 한 5위 내지 6위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조금 좋은 해는 5위, 조금 떨어져도 6위 정도 하는 현대 기아차 그룹이. 근데 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국내 생산 비중이 여전히 제일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8%를 국내에서 절반 정도를 국내에 생산하는데요. 일단 우리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네네. BMW나 그 벤츠 같은 경우 한 32% 정도, 도요타는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내 생산 비중이 굉장히 글로벌 메이커치고는 높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국내 자동차 공장의 한 자료에 정확한 데이터는 현대자동차 공개를 하지 않죠. 하지만, 다만 네. 임금 협상할 때는 분명히 서로 이제 양측에서 내놓고 그렇죠. 야 우리 데이터를- 생산성 이런데 이렇게 되겠느냐 뭐 그렇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있죠.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 울산 공장에서 시간당 45대를 생산하는데 엘라베마 공장에서 68대를 생산한다. 많이 차이 나는데. 예, 현대자동차가 현대 기아차 그룹이 전 세계 10개국에 14개 해외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생산성은 국내 울산 공장이 제일 낮다고 하는 미확인 보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정말 네. 공개는 못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해외 생산 라인에서 울산 공장 견학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거절을 한답니다. 본사에서. 그래요? 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생산성에서 오히려 좀 떨어져 해외 경쟁에 있으니까. 그건 뭐 어디까나 신문 기사만 읽고 제가 정확한 거는 회사에서 공개하지 예. 않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런 결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벤츠는 17%, BMW 12%, 도요타는 10%인데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뭐 작년에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3% 정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률이요. 그래서 올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공장은 어쨌든 글로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뭐 시장이 있는 곳이라고 아니면 생산 입지 그죠 임금이 싸다든지 괜찮은, 찾아서 가는 네, 거니까 네, 그쵸.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국내 생산의 경우에 효율성을 높이는 저는 임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임금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건 엄청난 잔업으로서 이루어진 거고 오히려 네, 네, 네. 재작년에 9,600이었는데 작년에 8,800으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실제 근무 일인당 시간이 평균 줄어가지고 그래서 임금이요. 그런 어떤 절대 임금 수준이 높다 낮다는 그걸 따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를테면 뭐 외국의 경우에는 연수생을 필요하면 뭐 투입한다든지 유연 생산 체제, 생산 라인을 빨리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노조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 근무자의 네네. 전환 배치를 한다든지 하나하나 생산 라인은 다. 그죠? 생산 네. 라인은 뭐 빙기한다. 그때마다 노조랑 협의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물론 노조도 무슨 억하 심정에 있어서 그런 걸 거부하진 않겠지만 네네. 그런 거 하나하나 협의할 때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급속하게 생산을 늘려야 될 그런 경우가 있지 빠른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못할 빠른 수도 결정이 안 있다. 되고 노조랑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 되고 예. 그래서 빨리빨리 대응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국내 공장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는 조금 더 회사의 미래가 특히 국내 공장의 생산성 이런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노조도 임금에 대해서 당연히 노조가 주장해야 되겠지만 유연 근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하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빨리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만이
글로벌 경쟁력도 갖고 또 해외 공장에 비해서 국내 공장이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네. 정의선 의장이 약속한 대로 국내에서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김현욱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회사는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노조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그 양 두 개의 가치가 좀 충돌하는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국내 공장 만들어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비교적 뭐 합리적입니다. 사실은 일자리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바이든 대통령 오시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조지아주에 공장 설립하겠다면서 국민들이 다 걱정하신 게 우리 일자리는 어떡하냐. 국내는 일자리가 우리 대학교 졸업하거나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는 어떡하냐 이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에다가도 투자하겠다. 특히 이제 기아자동차 하승 공장에 전기차 공장을 갖다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 하승에서도 했기 때문에 전기차 공장을 갖다 울산이라든지 현대자동차도 하자 국내에서 이런 요구들은 뭐 정당하고 그 노사가 잘 원만히 협의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놔야지 국내가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교적 원만히 잘 합의가 되어 있고요. 여전히 이제 고민이 이제 생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맞기도 하고 조금씩 틀리기도 한 그런 논의들이 네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표현 나온 대로 이제 맨아워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자동차 시간당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45대인데 엘리베이터에 비교해서 68대, 대단히 낮다 이렇게 68대다. 이야기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뭐 한 26년 이상 다 오래됐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변화는 줬는데 실제로 공장의 이 공간도 좁고 네. 전동화의 수준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알라바마나 이런 데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넓은 데에 시설도 잘 갖춰져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울산 공장하고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다. 그다음에 울산 공장을 비롯해서 국내 공장에서도 뭐 충분할 정도의 이익은 다 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걱정하신 과거의 노동조합에 걱정하신 뭐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한 유연성이 덜한 부분들 또는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노동자와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비교적 최근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전 차종이 다 지금 뭐 1년 가까이씩 소비자가 대기를 받으려면 해야지. 대기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풀 가동을 다 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 걱정할 부분들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업이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좀 그러나 낮네요. 거꾸로 우리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생산성이나 영업이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우리 보고 만들라고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츠 S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한 대 만들면 이익이 많이 나요.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그전까지 대수 기준으로 하면 글로벌 탑5 안에 쭉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쭉 들어갔는데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지금 6.3%가 작년 기준으로 두 회사 합쳐가지고 6.3%를 하는데 그전에 보면요. 사실은 2018년 때 2%대였다가 2019년에는 3% 넘어갔다가 20년에 다시 2%였다가 작년에 겨우 이제 6.3% 되고 올해는 아마 7%대 넘어가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은 2019년부터 사실은 비약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제네시스 라인이 만들어지고 네네. 부가가치가 높은 차들이 만들어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물량 기준으로 하고 중소형 차들을 갖다가 다 수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그 외국에 그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했어요. 우리 차를 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낮아졌죠. 없는. 근데 최근에는 부가가치 높은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전기차부터 시작해 제네시스 라인까지 이런 차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다고 뭐랄 게 아니고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서 비약적으로 올라오고 눈부시게 올라오는 부분을 노사를 격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브랜드 중에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GM도 마찬가지고 네네. 지금 대중차 브랜드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거는 좀 아무래도 뭔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네.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진 네네. 뭐 벤츠나 또 뭐 폭스바겐이나 GM이나 다 포드나 이런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하고 이제 한 30년 조금 넘어가는 현대자동차하고의 기술력에서의 차이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실은 뭐 모빌리티 쪽에 집중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야, 이 현대자동차 탈만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지 비교해가지고 자꾸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단순 비교는 어렵다. 어렵다. 네. 소장님 어떠세요?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로드맵을 보면 2030년에 한 현대기아를 합쳐서 네. 320만 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생산해서. 자, 근데 그 4분의 1은 어디에서? 미국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전 정부였던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네네.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국내에 와서 미국에 와서 공장 세우고 미국 맞아요. 근로자 일자리 만들어주고. 채용하고 야 그럼 인센티브 줄 테니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과하게 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2 조지아 공장 전기차 공장 하겠다라는 데서 6조 3천억 원이에요. 근데 국내에는 63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를 미국에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투자한다. 겁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뭐 배터리 셀 공장까지 이 로드맵을 좀 갖춰놓겠다라는데 근데 또 노조의 심기를 건드린 게 현지 언론 보도예요. 현지는 어차피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자료를 내놨는데 그렇겠죠. 그 내용을 봤더니 예. 지금 그 미국의 현대차 제2공장 조지아주에 아마 한 8,100명의 근로자를 직고용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언론 매체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언론 매체 얘기가 나갔네요. 나간 거 우리가 번역돼서 기사화된 또 거죠. 기사화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평균 시급도 연봉까지도 굉장히 어느 정도로 약속했다.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100명의 직고용, 현지 인력을 직고용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게 어마어마하죠. 현대차가 지금 엘라바마 공장이 한 3천여 명, 그리고 네.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한 2,5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거보다 배 이상 많다는 그렇네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야 지금 그런 국내 노동자분들은 5만여 명이 화가 나는 거네요. 화가 나죠. 당연히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이 맞으면, 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인데, 근데 현대차 노조도 좀 되새겨 볼게. 예. 지금은 물 들어올 때 정말로 쓸어 담는다고 지금 굉장히 적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SUV 차량, 고급 차량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도 높고 이게 순번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적체가 맞아요. 늘고 있다는 건 라인 변경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서 좋고 빠르고 인기 있는 차종을 먼저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관련해서 또 협상을 해야 노자가 되고. 협상을 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기다려야지 되지 지금 모델 리모델링 체인지했다고 해서 헤드램프 바꿨다라고 해서 또 가격 올리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짙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애국심에 호소할 때가 아니야. 이제 외국 브랜드하고 정말 경쟁해야 돼요. 외국 브랜드들은 벤츠나 아마 폭스바겐이나 다른 차들은 고급차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와서만큼은 가격을 조금씩 낮춰서 현대차하고 가격 차이 거의 없게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야 현대차 살려다 보니까 같은 해외차도 한번 보게 되는. 그러니까 같은 급인데 저것도 수입차를. 괜찮네? 이런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가격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이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정말 노사 상생의 길을 네네. 걸어야지 나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걸 어떤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참 어려운 노사 갈등과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최근에 현대차 또 기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배기가스 배출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뭐 일종의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한 지표는 굉장히 뭐 보수적, 소극적으로 해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독일 측에서 보도에 의하면 10개 모델에서 실험실 전부 다. 아까 말한 실험실 네. 테스트 결과보다 훨씬 많은 배기가스가 배출됐다라고 하는 지금 거고요. 저희도 화면에 보여드리는데 뭐 15배, 6배, 11배. i20 같은 경우에는 11배 정도 허용치의 11배 정도 나온다는 거. 오차라고 생각하기엔 좀 크네요. 그렇죠. 마진 오브 에러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크다. 이게 고의가 아닌가, 고의로 뭔가 조작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현대 기아차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올 1월부터 한 5월까지 유럽에서 45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현대 기아차가 45만 대를 팔았어요. 10%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사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된 게요? 10%를? 올 1일부터 5월까지. 근데 굉장히 좋네요. 사실 그게 작년에 보면 작년에 대비 유럽 전체 시장 규모는 17%가 줄었는데 네. 이 현대기아차는 12%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한 5, 6%밖에 안 되던 점유율을 상대 키운 2배 거군요. 가까이 이렇게 키운 그런 상황에서 전을 터지고 지금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수요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전망이 있는 와중에 저런 그 디젤 게이트 스캔들이 터지면은 굉장히 하반기에는 거의 뭐 폭탄 맞는 수준으로 또 엄청난 벌금을 물 가능성도 높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독일 검찰에서
초기 수사 단계, 압수수색까지 다 했다는 거고 초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상황을 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아 좋지는 보이지는 않군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느낍니다. 그 외국차를 타면 실제로 공인 연비보다 연비가 잘 나오는데 현대차를 타면 공인 연비보다 연비가 좀 안 나온다라고 하는 말들이 소비자 사이에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뽐뿌라든지 사이트 있어요? 들어가 보면.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규제 기관은 국산차인 현대기아차에 대해 조금 관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그런 느낌, 부를 수 있는. 오해인지 정해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한국 자동차가 독일 자동차에 굉장히 강한 경쟁자로 등장하다 보니까 네. 독일 당국에서는 한국 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일종의 들고요. 견제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이 주도하고 있고 또 규제라 이런 면에서도 사실 독일이 사실상 주도를 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이 관해서는 그렇다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 시련이 하반기에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거나 현대 기아차가 저런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뭐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근데 보긴 봐야 되는데 저 판매량 자체가 되게 좋아서 네네. 저 기세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는데 네네네. 이 이슈가 좀 안 쉽습니다. 안타깝고. 뭐 비교적 그 현대기아 자동차가 유럽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네네.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디젤 게이트의 본질은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 도로에서 하고 하는 거하고 시연에서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디젤 게이트 터질 때에는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 현대자동차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받고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실도로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이가 큰 것을 갖다 어떻게 잘 규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디젤 게이트나 이렇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대단히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과 그러니까요. 관련해서는 예.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고 네. 또 한편으로 뭐 우리가 잘 지켜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독일 자동차들 한국에서 제대로 마음 놓고 다니고 할 수 있듯이 우리 현대자동차들도 유럽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좀 그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인철 소장님께는 저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기업들 항상 뭐 노사 갈등의 중앙에 있는 거, 중심에 있는 건 임금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워낙 물가가 높으니까 추경호 부총리도 이제 과도한 임금 상승에 대해서 좀 자제해 달라라고 해서 좀 뭐 논란이 또 됐어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뭐 당국자가 나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 물가가 사실 높긴 합니다. 벌써 이제 24년 만에 6%대를 찍었고 7%대까지 갈 수 있다. 막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임금을 인상했을 때 이게 다시 물가를 올리는 이런 악순환을 걱정하는 시선들은 있거든요. 일단 뭐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보면 뭐 한켠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서 다시 또 그 임금을 올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 가격이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고 또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다시 소비는 위축되면서 경기가 또 악순환에 빠지는. 네네. 그리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경제수장으로서 대부분 경제 주체들의 강도 높은 고통을 좀 감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금도 가능한 한 좀 적게 올리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문제는 물가란 말이에요. 물가를 잡았으면 이 사태까지 나지 않죠. 그죠? 지금 그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전기가스예요. 공공요금.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을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됐나? 앞에서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막 하듯이 지금 전기요금은 올해 3번이에요. 4월, 7월, 10월. 가스요금은 4번이에요. 4월, 5월, 7월, 10월. 그래서 지금 하반기 거 7월, 10월은 반영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0.2% 내외로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인위적으로 6%를 껴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걸 모두 다 이제 반영하면서 정부는 구조조정하지 않고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그렇지, 하니까. 말라고 하니 이게 예. 누가 말을 듣겠어요. 물가가 잡혔다면 그래, 야,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구조조정하는데 우리도 참고 이 어려운 좀 시기를 기여하자. 좀 이어가자 이렇게 하겠는데 정부는 아니야. 야,
나는 그냥 밀린 숙제하듯이 정말로 전 정부가 했던 그거를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해서 마이너스 처리할 테니까 가게든 기업이든 노동자든 저보다 감내하라? 이거 누가 듣겠습니까? 이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상호 합박이에요. 어쨌든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놀려서 그걸 간격을 메꿔야지 윗 네. 노동자들의 임금을 짓눌려서 그걸 간격을 메꾸는 거는 누구도 원치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처럼 해서는 이게 노동개혁이 가능할까? 중재가 가능할까? 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네요. 김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추경호 부총리 발언이 아무래도 좀 논란이 됐거든요. 글쎄요, 저도 발언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네네. 추경호 장관이기 이전에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이시면 조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많이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논의했지만 연봉 1억 이상씩 받는 그런 대기업들에서 고연봉자들은 그야말로 네. 그들만의 리그 1, 2% 상위 1, 2%의 노동자들이 또 10몇 프로씩 올리고 천몇백만씩 올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죠. 물가 상승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정치인답게 현재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 임금으로 살기 빠듯한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좀 불을 지른 측면이 없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억대 연봉자들은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임금 상승 욕구를 차지하되 저임금 노동자들 회사 최대한 해서 네.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사적인 표현이 쓰라면 덜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다들 어려운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빡빡한데 최근 정치인이라든지 장관님들 말씀들이 너무 좀 이렇게 그러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네요. 지금 저희가 월평균 임금들 보여드리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이걸 좁히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인데 네.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이제 임금 격차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강조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익 나는 대기업은 임금을 더 받아 더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사실은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빈곤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쪽에는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추경호 부총리가 자유를 갖다가 참 맹신하고 자유를 늘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노동자들만 임금을 올리지 마라. 지난 코로나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시장을 주도한 세력은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어떻든 코로나를 극복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풍부한 유동성들이 거꾸로 독이 돼가지고 이제 물가를 갖다가 자극시켜서 급속하게 물가가 지난달 6% 이제 곧 7%대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경제 축제 세계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 중에서 누가 제일 어렵습니까? 가게가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가게가 제일 어렵습니다. 당장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는 지금 생필품 등 값들, 맞아요. 공공요금 값들 올라가죠. 그다음에 금리가 급속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가게가 지금 1,800조 이상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1% 올라도 그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게 큰데 야 노동자들, 서민들, 직장인들 니네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갚으라고? 가게가 어려워지면요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금리를 이자를 갖다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인상을 하고 생필품을 살 정도의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2003년에 카드 대론 이후에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겼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하면서 부동산, 코인, 주식시장이 다 붕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가게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게가 못 버텨내면은 상당 부분 신용불량자들도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은 어디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거냐 하면은 사실은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 네. 작년에 상장사의 순이익이 145조 정도 되고 올해 상장사의 순이익이 150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여력이 있는 것은 대기업하고 금융기관입니다. 은행들요, 금융회사들. 이 두 군데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어렵더라도 임금 인상을 좀 시키고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올려줘서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적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니네들은 자제해라. 특히나 지금 최근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임금 협상이 다 끝났어요. 오히려 지금 현대자동차만 남았는데 최근 5년간 임금을 가장 못 올린 데가 가장 강한 노조를 가지고 있다는 현대자동차예요. 여기 또 충돌의 지형을 지금 정부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요.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은 겪어야 될 문과입니다.
노동자들한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지 물가가 올라가야지 수요가 이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 각지객 때 가게가 버틸 수 있도록 자영업이 버틸 수 있도록 노동자 서민이 버틸 수 있도록 그 힘을 재정이 만들어줘야 역할을 된다. 하고 네. 대기업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국면인지 어느 한쪽의 양보 속에서 가게는 못 버텨냅니다. 사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가 커지는데 네.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을 뭐 좀 표현을 다시 하자면 원청과 하청으로도 구분이 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또 한 달 정도 그 파업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우리 일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네, 네. 식으로 지금 일종의 선을 긋고 있어서 네. 한 달째 파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전체적으로 또 균열을 낳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옥포의 지금 조선소에서 이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30% 요구하면서 지금 일도 끌어갔다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네. 있고 이 노동자들이 최근 한 10년간 계속 월급 50만 원 선에서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좀 임금 인상을 시켜줘야 된다. 특히 이제 용접공, 도장공, 파워공 이런 식으로 위험한 일은 사실은 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는 대단히 정당한데 대우조선 입장에서도 올려주려는데 산업은행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 산은에서 네, 산은에서. 그래서 제가 대우조선 대주주가 예, 산은인 거죠. 산업은행 네. 산업이 관리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조금 풀어야 된다. 지금은 풀어줘서 하청 노동자들이 좀 버틸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중소회사들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대기업들은 아까 뭐 현대자동차 뭐 7% 올해 애고하지만 4% 이상 절대 안 줍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0.5%라도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대기업들이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의 손익이 조금 줄어들더라 해도 그것이 좀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업들 규제 완화해주고 낙수효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대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대기업에 찾아가서 좀 요청을 해야지 직장인들 임금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가게는 무너집니다. 인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지금 사실 그러니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하청 업체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조선업이 모처럼 호황이에요. 맞아요. 정말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푸틴이 가스관을 잠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뭐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천연가스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갑자기 이제 석유화학이 아닌 때 아닌 이제 조선업 이런 쪽이. 조선업종까지 예. 이제 호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이고 이걸 물론 뭐 조선업의 이제 업황이라는 게 일감을 받을 때부터 그다음 건조하고 준수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돈 들어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원청 굉장히 바닥 정말로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맞아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어려웠던 분들이 모처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면 한켠 다당해요. 야, 30% 무슨 30%? 근데 10년 동안 그 이상 더 깎였어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하나는 아니 공적 자금이 수십조 들어간 대우조선인데 대우조선해양에. 아직도 그걸 또 요구하냐? 뭐 이런 것도 분명 한켠으로는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하고 실질적인 대우조선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하청업체, 맞아요. 협력업체예요. 이분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원청은 법상 직접적으로 간섭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회피해버리거나 끝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누가 보듬어줘야 되느냐? 이게 할 일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금 협상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돈 쓸 부분이 어디인지를 타겟을 고위층이 아닌 중하층.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한 달째 파업 멈춰 있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우리 산업계에도 전체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좀 현명한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 시간 김연학 교수, 정영권 대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